기질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기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가장 큰 원인은 나이가 있겠죠. 모든 게 그러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발기력은 서서히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가장 왕성했다가 계속 내리막이거든요. 치료라고 하면은 발기력을 떨어뜨리는 위험인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극복할 수 있다면은 생활 습관의 교정을 통해서 발기력을 스스로 증진시킬 수 있는 노력이 제일 중요하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잠실 서울비뇨의학과에서 일하는 장진석입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고요. 한 13년째 잠실에서 한 곳에서 비뇨의학 환자들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환자분들 얘기 듣는 거 좋아하고요. 소통하는 거 좋아해서 작은 유튜브 채널 닥터금의 비뇨의학이라는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 신사임당 채널에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기부전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발기부전의 원인은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보통 발기력을 정의할 때 강직도가 유지되지 못하는 것도 발기부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처음에 삽입할 만한 어떤 강도가 유지되지 않는 것도 발기부전이고, 지속되지 않는, 유지가 안 되는 것도 발기부전으로 정의를 하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가장 흔히 접하는 거는 그래도 심리적인 요인, 시민성 발기부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어떤 특별한 기질적인 원인이 없이, 특별한 질병도 없고 혈압, 당뇨 이런 게 없는 젊은 분들인 경우에 갑자기 발기가 안 된다, 또는 어떤 사회 심리적인 요인들이 바뀌면서 발기력이 떨어진다, 여자친구를 처음 만났다 또는 바뀌었다, 이런저런 요인들로 인해서 발기력에 문제가 생기는 거를 시민성 발기부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사실 한 70-80% 정도의 포션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기질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기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가장 큰 원인은 나이가 있겠죠. 모든 게 그러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발기력은 서서히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가장 왕성했다가 30대, 40대, 50대, 60대 계속 내리막이거든요. 그거를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간에 남성 호르몬 수치도 감소하고 발기력도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연구에서는 30대에는 한 30% 정도 발기부전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고, 50대가 되면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발기부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60대 이상에서는 70% 전후,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 외에 어떤 질병 때문에 오시는 분들 있죠. 가장 흔한 게 혈압, 당뇨, 비만도, 고지혈증, 이런 대사성 질환, 성인병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 아주 밀접하고요. 그 다음에 척추 디스크라든지 뇌질환,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신경학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기부전이 오는 분들도 있고요. 내분비 문제, 신경학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흔합니다. 그리고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져서 남성 갱년기 증상의 일환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복용 중인 약물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발기부전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발기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 요소 같은 것들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위험인자라는 거는 그거를 피하면은 발기력이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원인이건 위험인자건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발기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들은 어떤 게 있냐? 좀 전에 말씀드린 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과 같은 대사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들, 그런 질병들. 그러려면은 운동 부족도 일맥상통하죠. 운동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한테서 그런 질병들이 올 수 있고요. 또 술, 흡연이 아주 직방입니다. 우리가 발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담배 한 모금 이렇게 빨고 나면은 팽창됐던 음경이 쑥 수그러지는 거를 바로 느끼실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술과 흡연, 어떤 연구에서는 카페인도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연구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규칙적인 생활을 또 유지를 해주셔야 발기가 잘 유지가 되고, 수면장애라든지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게 있는 분들은 또 발기력이 빨리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위험 요소들을 잘 관리하면서 지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아그라나 약을 먹지 않고도 발기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은 많은 분들 질문하시는 거, 발기부전의 치료가 어떤 게 있냐, 요거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치료라고 하면은 발기력을 떨어뜨리는 위험인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극복할 수 있다면은,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활 습관의 교정을 통해서 발기력을
스스로 자체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노력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려면은 운동 열심히 하시고 술과 흡연 아주 안 좋고요. 잠 충분히 주무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고 사회심리적인 요인들을 안정감 있게 잘 관리하는 부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중증 또는 오랜 기간 지속되는 발기부전의 경우에는 치료를 이제 병원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첫 번째로 간단한 검사 후에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흔히 아시는 경구약제들, 비아그라, 시알리스, 자이데나, 엠빅스, 레비트라 이런 5가지 종류의 계통의 약이 시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약의 오리지널 상품명이거든요. 그러면 성분명으로 말씀드리면 비아그라는 실데나필, 시알리스는 타다라필, 레비트라는 바르데나필, 미로데나필, 자이데나는 유데나필 이런 5가지 계통의 약이 있는데 이 약 중에 어떤 약을 쓸 것인지 약의 종류를 선택하는 게 일단 한 가지 이슈가 있겠고요. 그러려면은 좋은 약을 나한테 맞는 약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좋은 약이란 거는 효과는 좋으면서 부작용은 별로 없는 그런 약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비뇨기과 의사들이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비아그라가 좋다. 무조건 시알리스가 좋다 이런 게 아니고 나한테 맞는 약을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지만 찾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약의 용법이 일회성 약물 치료도 있고 매일 먹는 용법이 있거든요. 어떤 섹스를 하기 전에 1시간 전에 하나를 복용하는 많이들 사용하시는 용법이죠. 그런 게 나한테 더 맞을지 또는 꾸준하게 비타민 챙겨 먹듯이 하루에 하나씩 저용량의 시알리스나 자이데나 계통의 약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게 더 잘 맞는 분들도 있거든요. 또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니까 그런 것들 역시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의해서 쓰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에서 또 2가지 정도 더 덧붙일 말씀은 약은 굳이 오리지널 약을 고집하실 필요는 없어요. 특히 비아그라하고 시알리스 같은 것들은 특허가 만료됐기 때문에 다양한 우리나라 국내 제약사들에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저렴한 약 그냥 쓰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비아그라, 시알리스는 특허가 만료가 됐고 자이데나하고 엠빅스라고 하는 국내 신약들인데 아직 특허가 만료가 안 되었으니까 그거는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야일라라고 하는 레비트라 계통의 약도 있으니까 5가지 중에서 주치의사 선생님이 추천해 주시는 약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처음에 내원을 하시게 되면은 한 2가지 약 정도를 조금씩 소량씩 드려봅니다. 테스트 한번 해보시라고. 효과는 괜찮은지 부작용은 없는지 따져보고 쓰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요즘은 이런 분들 별로 없는데요. 공중 화장실 같은데 보면은 스티커에 막 100% 정품, 환불 보장 이런 것들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괜찮은 약이냐? 당연히 안 괜찮겠죠. 그거를 출처도 알 수 없는 아마 중국산 성분도 다 가짜일 거고요. 그런 약들은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부작용으로 오시는 분들이 비뇨의학과에도 찾아오시는 분도 있지만 응급실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구토, 설사, 발진, 간독성, 간 수치 막 확 올라가지고 전격성 간염 같은 거 쓰러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가실 이유는 전혀 없고 아무튼 요즘은 약값이 싸졌으니까 그런 가품 약들이 얼마나 싼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현혹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구 약물 치료가 있고 그 다음 단계에 하는 게 음경에 직접 찔러 넣는 해면체에 주사를 하는 치료가 있고요. 약간은 침습적이기도 하고 부작용률이 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지만 합법적으로 또 예전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치료 방법입니다. 여기서 유념하실 점은 주사 치료하시는 분들 중에 가끔 발기 지속증이라고 해서 이게 어떤 관계를 하고 나면은 음경이 쑥으로들어야 되는데 사정을 하면 이게 불운기가 찾아오면서 이완이 되고 해서 작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지속이 되는 상태가 그렇게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프리아피즘 또는 발기 지속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6시간 정도 이상 지속이 발기가 되면은 큰일 나는 상황이 옵니다. 괴사가 일어나면서 음경이 썩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비뇨의학과보다도 바로 응급실에 방문하셔야 되는 상황도 올 수 있으니까 주사 치료하실 때는 그 정도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수술적 치료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꼭 필요하신 경우에 비뇨의학과에서만 하는 수술이니까 상담 후에 결정을 해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조제 광고에 자극적인 표현들이 의학적으로도 가능할까요? 이것
이것도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는데요. 건강보조식품 또는 건기식,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일반식품이 있고, 제가 이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가 먹는 식품류,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반 의약품이 있을 거고, 제일 최상위 개념으로는 전문의약품이 있겠죠. 발기력에 도움이 된다고 치료 성분으로 허가를 받은 것들은 발기부전 치료제는 전문의약품이고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하고 약국에서 구매를 하는 제품들이 되겠죠. 그 외의 제품들은 발기력 향상을 위해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조차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도 없을 거예요. 그 영역에서는. 물론 이런 거는 있죠. 남성 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남성 갱년기라고 하는 거하고 발기는 약간은 개념이 다르거든요. 갱년기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문구를 쓸 수 있는 그런 클레임으로 나온 것들은 건강기능식품류 중에는 있어요. 내용들을 보면은 비수리 추출물이라는 것도 많이 쓰여지고 호로파 종자 추출물인가요? 그런 거 있고 정관장에서 나오는 두충우슬 복합 추출물 있어요. 그런 것들 몇 가지 그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것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이걸 드신다고 해서 비아그라 없이 벌떡 또는 뜨밤 성생활이 달라졌어요. 이런 자극적인 광고들은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또 건강기능식품은 광고 문구 쓰는 데에서 막 허위 광고하면 또 처벌받고 이러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무슨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따라붙는 광고들, 말도 안 되는 허위 광고들이 있어요. 저도 들어가서 보게 완전히 어그로 끄는 거죠. 뭔가 후기 같은 거 쭉 올라오면서 저는 그런 거 너무 혐오를 하는 스타일인데 궁금해서 들어가 보면은 성분을 쭉 추적해서 가다 보면은 소팔메토, 블랙마카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거는 완전 과장 허위 광고죠. 그래서 이런 거 민원도 되게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건강기능식품류의 어떤 기능성 원료 또는 개별 인정 원료 자격조차도 없기 때문에 아마 용량을 저용량, 소량만 넣든지 해서 그런 경우에 일반 식품으로 분류가 되면서 이런 경우에는 처벌 기준이 좀 약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말도 안 되는 광고에서 하는데 그 성분 중에 소팔메토가 있었어요. 소팔메토도 건강기능식품의 어떤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이긴 한데 이건 클레임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거든요. 전립선 건강. 그러니까 배뇨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다로 허가를 받은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인데 이거를 발기에 도움이 된다. 이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발기 쪽만 막 그 광고를 홍보를 하면서 매출을 올리려고 하는 마케팅인 것 같은데 이런 거에는 현혹되시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발기력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도 현장에서 병원에서 발기력 저하 성기능 문제로 오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개원을 하고 한 10년 동안은 그냥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읊어드렸어요. 술, 담배 줄이시고 잠 충분히 주무시고 규칙적인 생활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위 좀 조절해서 너무 자주 하지 마시고 운동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얘기거든요.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 그래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제 스스로가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니까 개원했을 때는 30대 중후반이었고 이제 한 50 정도 되니까 제 이슈로 다가오고 오기도 하고 제 건강도 좀 챙겨야 되겠다 하면서 논문들도 찾아보고 이것저것 거기에 맞는 운동들을 해보면서 검증도 되고 제가 경험을 해본 바로는 운동이 진짜 중요한데 물론 식습관도 중요하고 규칙적인 생활습관 다 중요합니다만 운동에서는 제 요새 루틴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는 진짜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저는 한 6시에서 한 6시 반쯤 기상을 해서 운동을 하러 바로 나갑니다. 주 6일 정도는 아침에 나가는데요. 한 3일은 헬스장을 가고요. 아침에 갔다가 운동하고 씻고 출근을 하고 3일은 러닝을 합니다. 야외에서. 그런데 헬스장을 가면 첫 번째가 근력 운동이죠. 헬스장에서는 가벼운 사이클링이나 조깅, 몸 좀 풀고 체조하고 근력 운동을 위주로 하는데 근력 운동 중에서는 저는 하체 운동하고 코어, 복부하고 등 운동을 위주로 많이 합니다. 물론 이거를 3분할을 한다, 5분할을 한다, 부위별로 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저는 그 정도까지 시간을 할애하기는 좀 힘들고 한 30분에서 50분 정도 근력 운동을 하거든요. 루틴이. 그러면은 주로 엉덩이 운동, 그 다음에 허벅지, 대퇴 사두근 운동, 그리고 렛풀 다운, 내리는 거 있죠. 그런 것들. 그러면 등 운동, 그리고 제가 좀 피하는 운동은 어깨 운동하고 2두 3두 운동. 그거를 따로 이거를 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그게 안 좋다는 게 아니고
모든 운동은 근력 운동 하면 좋은데 성기능이나 발기력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코너니까 그거에는 하체 운동이나 코어나 등 운동이 더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좀 중년이 되니까 팔 운동해서 팔 근육 키우는 거하고 가슴이 이렇게 넓어지는 게 크게 쓸모를 못 느끼겠어요. 제가 막 무거운 걸 들 일도 별로 없고, 그거보다는 몸의 중심 잡는 거하고 큰 근육들 운동을 많이 해야 운동의 어떤 효율, 시간 대비해서 얻는 게인이 많다고 저도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 근육들 운동 위주로 하고 등 운동, 복부 운동, 하체 운동, 그리고 제가 러닝에 좀 요새 관심이 있으니까 거기에 도움되는 근육 쓰는 것들, 종아리 근육이라든지 햄스트링 쪽은 따로 그냥 시간 내서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헬스장을 가는 거는 물론 맨몸 운동도 좋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저항성 운동들도 물론 있죠. 그런 거는 다 해주시면 되고, 헬스장을 가면은 근데 거기에는 기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집에서는 그런 기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구 운동들을 저는 좀 열심히 하는 편이고요. 그 외에 그냥 진료실이나 집에서 스쿼트 같은 거는 늘상 시간 될 때마다 한 15번씩 계속 반복해서 3세트, 5세트 틈날 때 환자분 끊기면 하고, 그 다음에 발 뒤꿈치 들었다 내렸다 하는 운동들, 그게 이제 종아리 근육 키우고 발목 안정성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은 큰 공간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운동들이니까 그런 근력 운동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러닝. 주 3회 정도 아침에 뛰거든요. 요새 러닝 열풍이다 해서 거의 러닝 관련된 것들을 많이 봅니다. 전문 선수분들이 가르쳐 주시는 그것부터 국가대표 마라토너 분들이 가르쳐 주시는 러닝 주법 이런 것부터 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이런 것들, 케이던스는 어떻게 하고 자세는 어떻게 하고 조금 더 속도를 내려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데 저도 그렇게 잘 뛰는 것도 아니고 오래된 건 아니지만 한 1년 정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일주일에 한 번은 러닝도 PT를 받고 있습니다. 학원 같은 데 가서 걷는 자세부터 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무턱대고 하는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긴 해서 저는 좀 오래 건강하게 뛰고 싶은 마음이 커서 자세 교정받고, 제가 골반도 좀 틀어져 있고 좌우 어깨 높이도 다르고 팔자도 심하고 이래서 그런 거 좀 신경 쓰면서 뛸 자세 교정부터 받았고, 그 근육 강화 운동이 그렇게 중요하대요. 러닝 선수분들한테 코칭을 받는데, 그래서 맨몸 운동 같은 거, 플랭크 자세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람 힘들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해서 균형 잡는 거, 자세 잡는 거부터 해서 지금은 10km 정도를 뛸 때가 많고요. 주 1회는 10km 정도를 한강 주변에서 한 바퀴를 저는 뛰고요. 그러면은 한 5분 페이스 정도로 5분 30초 페이스로 뛰니까 한 50분, 55분 정도에서 1시간 운동을 하고 올 때가 있고, 어떤 날은 이제 인터벌 트레이닝 같은 걸 하면은 400m는 조금 빠르게 뛰고 200m는 조금 조깅 페이스로 이렇게 천천히 뛰고, 이런 것들을 400m, 200m 이런 거를 한 8번, 10번을 하는 거죠. 그러면 5km 정도 훈련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거리 훈련할 때는 천천히 뛰는 거죠. 그래서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날씨 상태에 따라서 주로 야외에서 하는 걸 저는 좋아하는데요. 실내에서 런닝머신보다는요.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하면은 일단 체중 조절 당연히 될 거고요. 근육도 다부지게 잡히게 되고, 혈액순환 같은 게 매우 좋아지고 심폐기능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아래쪽, 음부 쪽, 성기 쪽으로 가는 혈류량도 당연히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침 발기라든지 성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분 좋아지고, 러닝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장점들이야 제가 전문가라기보다도 여러 각종 매체와 채널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설파를 해주고 계시니까 저는 그런 거 매우 신봉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전 운동은 그렇게 두 가지를 번갈아서 하고 있고, 일단은 현관문 열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닝할 때는 그냥 운동화 신발끈 매고 나갈 때부터 이건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런 어떤 습관을 길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추천드릴 운동이 있는데요. 요거는 제 주로 점심시간하고 오후시간에 하는 운동인데, 요가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요가는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하고 저처럼 뻣뻣한 중년 남자들은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있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근력 운동, 달리기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요가의 재미는 진짜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요가 한 지 한 1년 조금 안 됐고요. 저희 병원이 있는 건물에 지하에 요가 센터가 있어요. 그런 흔히 볼 수 있는 동네에 있는 요가 센터예요.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고, 역시나 처음에는 PT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태생적으로 10대, 20대 때부터 너무 뻣뻣한 통나무 같은 체형에다가 그런 체질이어서 관절 가동성도 매우 떨어지고, 저는 이제
아예 포기하고 그런 쪽은 살았었는데 이거를 하니까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 어깨와 고관절 이런 관절 가동성 조금 유연해지고, 그리고 저는 점심시간 때 진료 마치고 점심시간이 1시간이거든요. 그럼 빨리 뛰어내려가서 한 50분 정도 1대1 수업을 한번 받고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 틈날 때 퇴근하고 나서 집에 가기 전에 또 한 50분씩, 그때는 단체 뭐 10명 20명 이렇게 매트 깔려져 있고 자기 자리 가서 그냥 하는 거잖아요. 요가 훈련이요. 단체 운동하는 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한테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고 따르고 있고요. 요가는 뭐 저도 초보자니까 뭐 자세 교정 같은 거 당연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호흡을 항상 얘기를 하시거든요. 호흡법, 그리고 명상. 3가지 너무 다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달리기나 아니면은 또 근력 운동이 주지 못하는 성기능 중에는 뭐 발기력 저하도 있지만 너무 긴장해서 사정이 너무 빨리 나오거나 뭐 조루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쾌감을 느끼지 못해서 사정을 하지 못하는 지루증 같은 것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거 완화에 되게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도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운동들은 제 경험이기도 하지만 리뷰 아티클들, 체계적인 문헌 고찰들, 대규모의 연구들이 다 입증이 된 것들이거든요.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요가. 요가는 진짜로 어떤 긴장 완화라든지 심리적인 안정까지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심리적인 원인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어 근육이라든지 우리가 비뇨의학과 산부인과에서는 케겔 운동 같은 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골반 저근 같은 걸 강화할 때도 요가의 요소에 그런 것들이 숨어 있어서 하다 보면은 단체 운동을 그냥 1시간 하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뭔가 되게 힘든 자세를 저는 하거든요. 하고 나면은 뭔가 몸이 좀 단단해지고 이런 느낌이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요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는 걷기 많이 하거든요. 걷기.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점심시간이 있잖아요. 저는 뭐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요가 하러 내려가거나 아니면 걷습니다. 속보 좀 빠르게 걷기, 걷고 뛰고를 저희 병원이 잠실역이라고 그랬는데 잠실역 근처에 석촌호수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 서호, 동호로 이렇게 쭉 한 바퀴 돌면은 2km 뭐 이렇게 될 거예요. 한 2바퀴 정도 좀 빠르게 걸으면은 점심시간 가거든요. 여름이 다가오니까 한여름에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겨울철, 봄 하기 좋습니다. 걷기가 좋다는 연구들은 진짜 많습니다. 제가 되게 신봉하는 그 교수님 중에, 운동 관련한 교수님 중에 그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정선근 선생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100년 운동, 100년 허리, 100년 목 이런 책 쓰신 유명한 선생님이시죠. 그분 100년 운동 내용 중에도 틈날 때 걷는 거, 오히려 무리해서 뛰는 것보다는 항상 움직이고 과하지 않은 운동 중에서 걷기가 그렇게 좋다. 걷기 많이 하면 수명 연장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좋다. 그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저도 적극 공감하고 점심시간 이용해서 그때 막 뭐 어디 가서 뛰기는 힘들잖아요. 땀 흘리고 또 샤워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경쾌한 기분으로 가슴을 쫙 열고 허리 꼿꼿하게 세우고 요추 전만 자세로 경쾌하게 걸어라 라는 그 가르침을 실행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성기능에 도움이 되는 제가 하는 그 닥터곰의 루틴 추천 운동은 뭐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중에서 저는 러닝,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요가, 그리고 틈날 때마다 걷기, 좀 빠르게 걷기 하시면 뭐 모든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비뇨의학 쪽 남성 기능, 남성 건강에도 여러모로 도움이 될 거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